구멍 하나. 신봉순. 아침부터 실내 온도계는 30도를 넘기고 있었다. 웬만하면 에어컨을 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온도계가 29도를 넘기면 몸이 먼저 알고 신호를 보냈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찌끈거렸다. 남편은 감자밭에 살충제를 치러 간다고 했다. 점심 먹으러 들어올 텐데 옷이 땀으로 푹 젖어서 들어오겠지. 그 시간에 맞추어 조금 일찍 에어컨을 켜놓으면 남편은 땀에 푹 젖은 옷을 준비해둔 새 옷으로 갈아입고 선풍기와 에어컨 바람으로 땀을 식힐 테니까. 점심으로 비빔국수를 할 작정으로 가스불에 물을 올려놓았다. 오이를 채 썰어 놓고 애호박도 채 썰어 이어폰에 돌돌 볶는데 물이 그새 끓고 있었다. 엄지와 검지를 둥글게 말아 소면 2인분을 대충 재 끓는 물에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풀고 있는데 탁자 위에 놓아둔 핸드폰이 울었다. 남편 보고 전화를 받아달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등록되지 않은 번호인데 중얼거리면서 전화를 받았다. 그새 끓어오르고 있는 국수에 찬물을 한 컵 부어 진정시켰고 볶고 있던 애호박에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으면서 귀는 남편 쪽으로 향했다. 남편이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봤다가 급기야 아주 반가워하며 자꾸만 가게에 들렀다 가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분명 내 전화기로 전화가 왔으니까 나도 아는 사람인 거는 확실한데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비빔장 양념을 만들면서 생각했고 그새 다 삶아진 국수를 찬물에 씻으면서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준비한 채소와 비빔장으로 국수를 비벼 하얀 우동 대접에 담고 삶은 달걀을 껍질 벗겨 세로로 반 잘라 활용 점정처럼 올려 상을 차려나가자 그제야 통화가 끝났다. 누군데? 이 형님, 당신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남편은 오히려 나에게 물었다. 제 차 누구냐고 묻자 정우식 형님이라고 했다. 남편이 정우식이라고 하자 그의 얼굴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몇 년 전에 한번 전화가 왔었다.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내 이름이 보여 전화한다고 했다. 잡다한 일상을 올리던 블로그를 한참 하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그렇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자꾸 찾아 들어갔더니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했다.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라고 들렸다. 내가 그를 떠올리면 그보다 먼저 서미자 언니가 생각나듯이 그는 내가 늘 물가에 세워둔 아이 같아 마음이 놓이질 않았나 보았다. 남편은 국수를 젓가락에 둘둘 말아 먹으면서 또 그 형님이 어떻게 내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혼잣말 하듯이 말했다. 나는 내 몫의 국수 그릇을 끌어당기며 지금 어디서 전화했대? 하고 물었다. 가족과 골프 여행 중인데 마침 이쪽으로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 전화를 했다며 강냉이 한 자루 따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국수 가락을 둘둘 말았다. 가족이 골프 여행을 갈 정도면 잘 살겠구나 하고 중얼거리자 남편은 그 형님이 뭐하지? 하고 또 물었다. 나는 아마 사업하겠지 하면서 그 아저씨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랑 달랐다고 말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여간에 볼 수 있을 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내내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폭삭 늙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국수발을 집어 올리는데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 대뜸 앵두실에서 막국수를 먹고 있다며 앵두실에 와 봤냐고 물었다. 갑자기 물으니 생각이 나지 않아 못 가봤다고 대답했다. 사거리이며 맞은편에 소방서가 있다고 하자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거기서 여기까지는 10분 거리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지나다니면서 식당 간판을 본 기억이 나는 듯도 했다. 정우식은 전화기에 주소를 찍어달라고 했다. 점심 먹고 들르겠다고 했다. 그새 국수를 다 먹은 남편은 옥수수를 한 자루 따오겠다며 벌떡 일어섰다. 나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가게가 번듯하지 않아 좀 창피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그걸 따질 형편은 아니었다. 밀대로 가게 바닥을 다시 한번 닦고 탁자 위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도 정리했다. 내 분이 오면 대접할 음료가 마땅치 않아 편의점에 가서 카라멜 마끼아또 커피 3번과 아메리카노 2번과 얼음이 들어있는 컵 5개와 빨대를 사왔다. 정우식과 같이 가게로 들어올 여자가 서미자는 분명 아니겠지만 꼭 서미자이길 바라며 청소할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대학 3학년 때 정우식을 처음 만났다. 대학 정문에서 버스 정류장을 하나 지나 사이길로 접어들어 모퉁이를 돌면 커다란 감나무 2그루가 서 있는 집에서였다. 이 집은 기와 지붕에 3칸짜리 본체와 마당 구석에 수도와 재래식 화장실 2칸이 있었고 본체를 빙 둘러 방을 꾸며 자취생에게 새를 놓거나 하숙을 쳤다. 남학생 몇 명은 하숙했지만 대부분은 자취를 했다. 자취하기 좋게 각각의 방에는 부엌이 딸렸고 방문이 따로 있었지만 모두 부엌의 미닫이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서미자는 영문과를 다녔는데 나와 같은 3학년이었지만 나이는 나보다 5살이 많았다. 20대 초반의 5살 차이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엄청난 간격이었다. 더군다나 옷 입는 스타일이 또래 여학생과 달라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거기다가 한 칸 방에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18이나 19 정도로 보이는 남동생과 같이 살았다. 그는 딱히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자격증 따는 공부를 하는 것만 같았다. 이 아이에게 관심이 전혀 없었기에 그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른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었다. 머리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의지만은 불탔다. 용기도 있었다. 그는 나에게 대놓고 들이댔다. 나를 좋아한다는 거였다. 기가 막혔다. 참다 못해 서미자에게 제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서미자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나오면 동생을 홍구멍을 내서라도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해 벼르고 벼르다 말했는데 그냥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난감한 표정도 지지 않았다. 그런 태도에 미칠 것만 같은 사람은 나였다. 물론 그 아이가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학교로 쫓아온다거나 따로 어디서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지만 영 신경이 쓰였다. 그 당시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그랬던 모양이다. 같은 집의 자취생이었다. 역시 같은 학년에 법학과를 다녔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를 많이 절었다. 그 애는 내가 그 법학과 남학생인 공과 사귀는 걸 대놓고 싫어했다. 내가 공과 사귀지 않으면 자기의 사랑도 포기할 수 있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원래가 그렇다. 누가 말리면 더 절절한 법이라고. 난 공이 내 사랑을 의심할까 싶어
더 전전긍긍하며 그를 아낌없이 사랑하기 바빴다. 그 무렵 정우식이 이 집에 하숙생으로 들어왔다. 학기 초도 아닌 빨간 함석대문 양옆에 수문장처럼 서 있던 감나무가 꽃을 피우던 무렵이었다. 때마침 하숙생 한 명이 떠난 빈자리에 들어온 셈이었다.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면 그날은 새 학생을 환영하기 위한 입방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자리에 참석하는 게 자취생이 지켜야 할 수칙 중에 하나였다.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강제적이었고 사실 그 자리가 즐겁지 않았다면 아무리 강제적이었다고 해도 거부했을 텐데 그 자리가 즐거웠다. 공도 입방식에서 처음 만나 한눈에 뿅 가버렸으니 말랑말랑한 자리였다. 정우식의 첫인상은 깔끔했고 고급스러웠다. 하얀색 피케 셔츠에 겨자색 면바지 차림은 골프채를 들고 라운딩을 나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뿜어냈다. 중간 정도의 키에 약간 마른 체형에 얼굴은 까마잡잡한데 경상도 억양이 강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군대를 다녀와서라고 했다. 난 옆에 앉아있는 서미자 언니를 흘끔 쳐다보았다. 비슷한 연배가 들어와서 언니가 반가울 듯 싶어서였다. 그런데 반가움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우식이 그만 서미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그 다음 날부터 미스 서라고 부르면서 그녀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난 정우식이 미스 서라고 부르는 게 조금 올드해 보였다. 그 시절 우리 여학생은 군대 다녀온 예비 남학생에게 아저씨라는 호칭을 썼으면서도 그 호칭은 어색했다. 그런데 서미자는 정우식의 절절한 구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정우식은 서미자에게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서미자가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머리는 파마를 했는데도 머리숱이 적어 보였고 늘 부스스했다. 통통한 몸매에 키가 작았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고 콧대도 납작했다. 그녀의 외모에서 예쁜 곳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쌍꺼풀이 진 동그란 눈과 뽀얀 피부 정도일 테다. 매사 톡톡 떨어대는 나와는 달리 친화력이 있어서 자취생 누구와도 격이 없이 지냈고 특히 주인 아주머니와도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지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쌀 한 대박을 얻어먹을 정도였다. 다른 자취생들에게는 농사지은 자기네 쌀을 사 먹으라고 했다.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노련했지만 무척 가난해 보였다. 그 시절 자취생치고 가난하지 않았던 학생은 없었지만 그녀는 이 10명의 학생을 모두 모아놓은 것보다 더 가난해 보였다. 자취생들은 조리 도구로 전기 쿠커나 휴대용 가스버너를 많이 이용했다. 그녀는 이런 조리 도구는 하나도 갖추지 않고 방 온도를 덮이는 연탄불에 감자 볶음이나 호박 볶음 같은 것 딱 한 가지를 만들어서 동생과 이마를 맞대고 먹었다. 감자나 호박도 주인 아주머니를 구워 삶아서 나온 듯 보였다. 직장 생활을 했다지만 번듯한 옷도 없는지 늘 목이 늘어나고 물이 빠져 색이 바랜 티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펑퍼짐한 스커트에 스니커즈를 꺾어 신고 강의실로 도서관으로 다녔다. 나는 셔츠 한 장도 대충 입는 모습을 보지 못한 정우식이 이런 언니에게 꽂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정우식은 시험 때도 공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서미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다. 여름방학 때도 날마다 남동생과 학교 도서관에 다니자 나도 덩달아 그녀를 따라다녔다.
물론 정우식도 함께였다. 그녀는 연필을 딱 한 자루만 깎아서 가디건 주머니에 넣고 책은 도서관 지정석 자리에 두고 다녔다. 우리는 언제나 논두길을 걸어 도서관에 다녔다. 버스길과 나란히 흐르고 있는 논들 사이로 난 논두렁길은 버스길보다 동선이 길었지만 조용했고 먼지가 나지 않았다. 논두렁 양옆으로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녹색의 벼가 펼쳐진 전경이 싱그러웠다. 소나무가 울울 창창한 대학 캠퍼스를 휘돌아쳐 주변의 야트막한 산의 소나무까지 흔들고 온 솔바람이 잔뜩 몸을 부풀리면 논바닥의 벽까지 덩달아 술렁술렁 움직여 우리의 목덜미도 청량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논두렁길을 다시 걸어와 집에서 각자 먹고 다시 학교로 갔다. 정우식이 우리를 따라다닌 이유는 점심을 사주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아름드리 소나무로 둘러싸인 구내식당에는 여름 특선으로 열무국수가 인기가 좋았다. 그걸 사주겠다면서 식당에 가자고 했지만 서미자가 냉정하게 거절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우식은 그만한 돈은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완강했다. 나는 그녀의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했고 그가 몇 번 사면 나도 한 번쯤은 살 수가 있는데 무조건 막아버리자 아쉽기도 했다. 열무 소면이 맛있다고 소문이 난 데다가 햇살이 자글자글 끓고 있는 논두렁길을 걸어 내려가는 길이 영 내키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 무리에서 이탈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묵묵히 따라다녔다. 제일 처음 떨어져 나간 사람은 그였다. 공부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책을 펼쳐놓고 엎드려 자는 일이었다. 도서관에서 자다가 서미자가 점심 먹으러 집으로 가자고 하면 벌떡 일어나서 줄레줄레 따라 내려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점심을 해결하고 다시 줄레줄레 논두렁길을 따라 올라가는 일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그 무렵 정우식은 하숙을 끝내고 자취를 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미자를 의식한 듯 했다. 그는 그 집의 다른 남학생들처럼 자취에 익숙한 것 같지가 않았지만 자취를 위해 살림을 장만했다. 서미자와 살림도구를 사러 시장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 모습이 꼭 신접 살림을 장만하는 신혼부부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그의 마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을까 싶어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에 그가 자취를 시작하는 기념으로 한턱 낸다며 방으로 모두 초대했었다. 미스서가 자기를 위해 애썼다는 말도 보탰기에 자취생들은 그녀 덕분에 맛있는 걸 먹겠다는 생각에 은근 기대되었다. 방에는 100년을 자취를 해도 먹어볼 수가 없는 모둠회며 전복죽이며 대게찜에 콩가루를 묻힌 인절미 등이 한상 차려져 있었다. 그렇게 차려놓고도 뭔가 부족한지 고기를 구울 생각도 해봤는데 미스서가 연기를 싫어해 이걸 준비했는데 괜찮은 선택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은 그녀를 먹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들러리인 셈이었다. 그래도 뭐 괜찮았다. 오랜만에 온갖 만난 음식을 대하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즐겁기만 했고 오히려 그녀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그게 걱정이 될 뿐이었다. 다행히 서미자도 입술을 오물락오물락 거리면서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 어느 날 서미자는 나에게 부탁이 있다고 했다. 미스터 정 때문에 성가셔 죽겠다면서 그에게 서미자 좀 그만 괴롭히라고 한마디 해달라고
했다. 아마 내가 말하면 들어줄 거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도대체가 말인지 막걸리인지 구분이 안 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너무 진지했다. 그래서 이참에 작정하고 물어봤다.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지만 나이도 어린 게 주제넘게 참견한다고 할까봐 참았더랬다. 도대체 아저씨가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 그녀는 당황했는지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아차 싶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멋대로 판단했을까? 그래서 얼른 덧붙였다. 나는 아저씨가 좋기만 하던데.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하면서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좋기야 하지. 어찌되었든지 미스터 정이 오면 네가 내 대신 말 좀 해줘라. 알았지? 그러는 사이에 당사자가 부엌문을 똑똑 두들기면서 미스 설을 불렀다. 언니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부엌문을 드르륵 열고 방문도 드르륵 열고 고개를 먼저 들이밀었다. 시내에 나갔다 왔다면서 빵이 든 불룩한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그녀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그녀에게 빵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시내에 나갔다가 온 것 같기만 했다. 10중 8구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할 테지만 언제나 꿋꿋이 먹을 거를 들이밀며 눈치를 봤다. 나는 조금 전에 그녀에게 주제넘게 참견한 것도 있는데다 그녀가 자꾸 눈치를 주자 하달한 심부름은 해야 할 형편이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걸 했다면 그리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저씨는 언니가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언니를 못 살게 구세요? 뭐라? 그는 처음에 내 말이 이해되지 않는지 아니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며 물었다. 그리고는 곧 이해가 되는지 그녀를 한번 쳐다보고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아이구야, 조그만 게 뭘 안다고 그러노? 고만 네 방에 가라. 아저씨, 언니랑 얘기 좀 하게. 나는 그의 서슬에 그만 내 방으로 갈 양으로 엉덩이를 들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 주저앉혔다. 그는 그때까지 부엌에 서서 방문설주에 한 손을 기대고 있었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으면 냉큼 들어왔을 텐데 들어오라는 말이 없으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뻗치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도 말을 뱉고 나자 얼마나 한심한 말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아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녀의 손목에 잡혀 일어서지도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뜻밖에도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사람은 언니의 남동생이었다. 그 아이가 나타나자 정우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나도 그제야 내 방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괜히 참견했다는 마음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들어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미스 서에서 땡삐로 잠깐 호칭이 변한 시점은 이 집 자취생 모두가 1박 2일로 조성도 집으로 초대가 되어 간 후였다. 조는 대학 도서관에서 대출 업무를 보는 40대 남성이었다. 학생들이 책을 대출하거나 반납할 때 한 번도 그냥 보내주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고 교회에 다니냐고 물었다. 다니고 있다고 하면 잘했다며 열심히 다니라고 했지만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를 일장연설했다. 학생들은 창고 앞에 선 채로 붙들려 있어야 되는 난감한 일이 날마다 일어났다. 서미자와 조는 무척 친한 사이처럼 보였다. 그녀는 주일에 교회에 가기는커녕 방 안에 성경책 한 권 꽂혀 있지도 않았지만 대출 창고 앞에서 조와 말이 척척 맞았다. 한참 수다를 떨더니 급기야 그즈 토요일에 조의 집으로 자취생 모두가 초대를 받았다.
집밥이 그리운 학생들이었지만 일요일에 교회에 가자고 할까봐 겁이 났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익히 짐작되었는지 교회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조의 집은 소나무 숲을 얼마쯤 뚫고 들어가 푸른 갈대가 바람에 설렁설렁 일렁이는 갈대숲이 내려다 보이는 호수 옆에 우뚝 서 있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풍겼다. 거기서 5분만 걸어가면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가 나왔다. 기와 지붕에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3칸 있었고 마당을 나와 뒷안으로 돌아 작은 방이 1칸 또 있었다. 마당이 넓었고 마당가와 푸른 대문을 나와 담장 밑으로 백일홍과 봉숭아가 조롱조롱 꽃을 피우고 있었다. 조는 평균 남자 키보다 훨씬 작은 단신인데 그의 부인도 조의 어깨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아주 작았다. 자식은 딸만 6명이었고 모두 고만고만해서 이것도 신앙과 어떤 영향 때문인지 잠깐 생각했다. 자취생을 대표로 정우식이 소고기 몇 근을 신문지에 돌돌 감아 가지고 갔다. 이른 저녁을 먹고 집 앞에 펼쳐진 푸른 갈대밭으로 우리는 놀러 갔다. 푸른 갈대숲에 들어가자 갈대숲에 폭 쌓여 일행들이 보이지 않았다. 노란 스트립 샌들이 모래바닥에 폭폭 빠졌다. 가장자리는 긴 고랑이 깊게 파여 있었다. 물기가 없어 고랑에 빠져도 별 탈이 없겠지만 웬일인지 깊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 같은 착각이 일어 조금 무서웠다. 머리 위로 우뚝 솟은 갈대가 서그럭서그럭한 몸으로 울어대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다. 둘러봐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거기서 공과 첫 키스를 했다. 내 무서움보다 그가 넘어질까 두려워서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내가 공의 손을 먼저 잡아서였을까. 갈대숲에 바람이 설렁설렁 파도처럼 흔들렸고 갈대와 갈대가 서로 쓸리면서 내는 소리가 청량하다 못해 신비롭기도 했다. 우리를 응원하는 것만 같아서 오랫동안 그의 품속에 가만히 있었다. 그 밤에 조와 조의 부인이 갑자기 외출했다. 가까운 진이 상을 당했지만 손님과 어린아이를 두고 갈 수가 없겠다고 하자 서미자가 그 특유의 친화술을 발휘해 등을 떠밀었다. 그들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가는데 미안함보다는 어디 좋은 곳에 외출하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서미자는 사가지고 간 소고기를 조금 덜어 국을 끓여 아침상을 차렸다. 거실에 교자상을 2개나 펴야 다 앉을 수가 있었다. 아침을 다 먹고 설거지와 어린아이들을 씻기고 집안 청소를 하고 나자 그때서야 조 부부는 집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조금도 막힘없이 척척 했다. 그게 그들의 눈에 들었는지 조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뒷안을 돌아가면 나오는 뒷방이 비어 있어서 안성맞춤이라고 했다. 물론 방세도 받지 않겠다고 했다.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조가 출퇴근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서 가면 교통비도 들지 않을 거라고 했다. 물론 먹여주는 것도 공짜라고 했다. 조건은 시간 날 때 아이들 숙제나 봐주면 된다고 했다.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들이라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내가 파격 조건이라고 추켜 세우자 틈틈이 집안일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그녀는 심드렁하게 말했다. 방은 마음에 든다고 했다. 뒷방이니 별채와 다름이 없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가 뒷방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상상을 하다가 그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망설이는 이유가
동생 때문인 듯도 했다. 그녀는 내 마음을 읽은 듯 동생은 취직이 되어 곧 따로 나가 살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망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았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는 못했다. 어디에 취직이 되었냐고 물어봤는지 기억이 없다. 그거보다는 그 여름날에 정우식과 서미자가 여행을 다녀온 게 더 기억에 세세히 남았다. 여름방학 내내 우리는 논두렁길을 걸어 도서관을 다녔고 도서관에서 내려오면 각자의 방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서미자 방에 모여 노는 게 일상이었다. 정우식은 어느 순간부터 도서관에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녀 방으로 놀러 오는 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집에 다니러 가겠다며 떠났고 정우식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둘이 동시에 사라져 의심스럽긴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둘은 나란히 자취집으로 들어왔다. 우연히 대문 앞에서 만나 같이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그들의 복장이 이상했다. 꼭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부부처럼 아저씨는 양복을 깔맞춤해서 입었고 그녀는 통이 넓은 바지 정장을 입었다. 그는 평소에도 세미 정장으로 멋스럽게 옷을 잘 입어 모습이 이상하기는커녕 멋쟁이가 멋을 한층 부린 모습이었다면 그녀는 갖추어 입은 옷차림이 너무 촌스러웠다. 통이 넓은 정장 바지에 엉덩이를 덮은 긴 상의로 인해 짧은 다리가 더 짧아 보였다. 그런데 얼굴은 새색시처럼 발그레하게 물들었고 자꾸 웃었다. 후다닥 옷을 갈아입고 그녀의 방으로 나타난 정우식의 표정도 한결 느긋해 보였고 자꾸 그녀와 눈을 맞추며 웃기만 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인해 한껏 의심이 들었지만 둘 중에 누군가가 말해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입이 간지러워서라도 입을 다물고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사랑은 주머니 속에 든 송곳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정우식의 입이 먼저 터졌다. 서미자가 피곤하다고 하자 우리는 그녀의 방에서 쫓기듯이 나왔다. 정우식이 자기 방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자고 했다. 그는 그 세상을 펴놓고 맥주와 오징어와 땅콩과 음료수와 수박과 과자를 한 상 가득 차려놓았다. 먹을 게 잔뜩 있자 먹는 거 좋아하는 그녀가 생각나 언니를 불러오겠다고 말하자 다른 날과 달리 아저씨는 피곤하다는데 그냥 두라고 손사래까지 치면서 만류했다. 이유는 곧 밝혀졌다. 내 짐작이 맞았다. 정우식과 서미자는 둘이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첫날 친구 집에 가서 잤다는 말에 기껏 그녀를 꼬여 데리고 간 곳이 친구 집이라는 게 실망이었다. 더군다나 그 집에서 친구의 아내와 그녀가 같이 자고 아저씨는 친구와 잤다는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다. 아저씨의 행동이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또 다른 친구 집에 가려고 하자 미스서가 친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며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날부터는 여간을 잡았다고 했다. 그의 얼굴이 뭔가 부끄러운 듯 겸연쩍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자신감도 어렸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 먹기만 했다. 먹어도 자리가 나지 않는 상차림 앞에서는 다른 모든 거는 상관이 없었고 이해가 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남녀가 좋아한다면 여관 가는 것쯤은 그 시절에도 이미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내가 공각을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그날 무슨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찾아온 공과 방에서 대판 싸웠다.
공은 나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고부터는 한 집에 사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 편하지 않다며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 이면에는 그 집에 사는 자취생 누구도 공과 내가 사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다. 정우식만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았다. 하긴 언니의 마음을 사기도 바빠 나에게 신경을 쓸 틈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나와 공은 유난히 아저씨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았다. 우리는 마치 앞으로 안 볼 것처럼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공이 떠나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금방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 공을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계속 공 앞에서는 쭈그리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대문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을 서미자 방으로 향하게 했다. 그녀에게 공과 싸우게 된 이야기와 누가 잘못했는지 판가름해 주길 바랐다. 다 떠나 지금 찢어질 것만 같은 내 마음을 위로받고 싶었다. 이 일로 인해 공이 내 곁을 영원히 떠날까 싶어 마음이 불안했다. 그녀는 방에 없었다. 그녀가 없다면 되타는 아저씨였다. 아저씨 부엌문을 드르륵 열면서 습관적으로 부엌 문지방을 넘었는데 발에 밟히는 신발 때문에 아저씨가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부엌문을 열면서 아저씨를 불렀고 방문이 컴컴해서 또 한 번 아저씨를 불렀다. 그러다가 신발이 한 켤레도 아니었고 내 발에 밟힌 신발은 작은 여자 슬리퍼라고 뒤늦게 깨달았다. 복도의 빨간 전구 불빛으로 어슴푸레하게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내 시야보다 내 청각이 먼저 알아챘다.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하는 소리도 들렸고 신음 비슷한 소리도 들렸다. 뭔가 낭패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그런 소리였다. 그 소리에 이제는 내가 얼음이 되었다. 발을 살그머니 빼 복도로 나와 부엌문을 최대한 소리를 죽여서 닫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내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그들이 방해를 받지 않기를 바랐고 누구에게도 오늘 이 장면을 말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책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만 책을 펼쳐놓고 있는데 내 방 부엌문이 드르르 열렸다. 아니 그러기 전에 복도에 슬리퍼를 찍찍 끄는 소리가 들렸다. 서미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 방문도 드르르 열었다. 사실 그녀의 얼굴을 어떻게 쳐다볼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미처 방문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대뜸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한쪽 손은 활짝 열린 부엌 미닫이 문틀에 올리고 한쪽은 문설주에 올린 모습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무심결에 그냥이라고 말하고 입을 닫았지만 개운하지는 않았다. 분명코 내가 그 저녁에 그녀를 찾아 헤매었고 내 소리를 듣고 나타났으니까 나로서는 뭔가의 해명이 필요했다. 그래서 공과 싸운 얘기를 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서서 내 얘기를 듣더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제야 언니를 쳐다보자 남들 모두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며 이참에 공과 헤어지라고 했다. 공에게는 자격지심이 있고 그게 평생 갈 거고 그것 때문에 울 일이 많을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방문을 닫고는 복도로 슬리퍼를 찍찍 끌면서 지나갔다. 조금 후에 그녀 방 부엌문이 드르르 열렸다. 그녀 말이 참 섭섭해 한동안 그녀 방에도 놀러가지 않았다. 여전히 공과 화해를 못해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지옥을 넘나들고 있는데 정우식과 서미자는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어 그게 보기 싫었다. 나를 전혀 배려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섭섭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도서관을 가든 산책을 가든 가게방으로 쭈쭈바를 사러 가든 함께 가면 나도 그들을 따라 나섰다. 혼자 있는 것보다 덜 힘들었으니까. 2학기 개강이 가까워지자 종아리로 스치는 바람이 여름과는 달리 서늘했다. 날마다 이고 다니는 하늘도 더 높아졌다. 더 파래진 하늘에 흰 구름이 제각각의 모양으로 둥둥 떠다녔다. 새파랗던 벼도 고개를 조금씩 숙이며 누렇게 변했다. 논두렁에는 고추잠자리가 앉을락말락 뱅뱅 돌며 낮게 날아다녔다. 본가에 갔던 자취생들이 속속 도착해 자취집은 오랜만에 벅적벅적했다. 나도 수강 신청을 하느라 조금 바빴다. 화장실이 마당 기퉁이 담장과 이웃하고 있어서 긴 복도를 지나가야 했다. 그 저녁에 정우식이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게 보였다. 뭐 하시냐고 물었던가? 아니, 그가 먼저 말했다. 미스서가 자고 있다고 했다. 한동안 땡비라고 부르다가 다시 미스서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자는 게 이상할 것도 없는데 그가 왜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서성거리고 있을까 싶어 쳐다봤다. 그는 자기 방문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그녀가 그 방에서 잔다는 얘기인 듯한데 더 이해되지 않았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왜 굳이 그 방에서 그것도 초저녁에 자고 있었을까? 그의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다. 아니면 물이 아래로 흐르듯 욕심내지 않고 순리에 맡긴 듯한 얼굴이었다. 그는 미스서가 좀 자고 싶다고 해서 편하게 자라고 자리를 피해주고 있다고 했다. 그녀다운 발상이었고 그다운 태도였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며칠 후에 그녀는 주 집으로 들어갔고 그도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을 학교에서라도 한 번쯤 마주친 적도 없어 졸업했는지도 궁금했다. 그냥 정무식하면 미스서를 줄기차게 부르면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던 일과 초저녁에 어스름한 복도를 왔다 갔다 하던 모습만 떠올랐다. 두 사람이 약속이나 한 듯이 조금의 시차를 두고 사라지자 홀로 남은 나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논두렁 길로 혼자 걸어다니면서 학교에 다녔다. 가게 온도가 청량해져서 손님 맞이하기에 마침할 쯤에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정우식이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다. 우리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한눈에 못 알아볼까봐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30년이 훌쩍 지났으니 장담할 수가 없었다. 아저씨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어렸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서지 않고 도로 문을 닫았다. 어리둥절에 따라 나갔더니 길가에 세워둔 승용차를 향해 손짓했다. 승용차 문이 열리고 3명이 내렸다. 젊은 남자의 손에는 토마토 박스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가게로 들어오자 아저씨는 차례로 소개했다. 얼굴이 곱고 자그마한 분은 부인이었고 아저씨와 부인의 얼굴이 반반 섞인 다부져 보이는 체격의 훈남은 말하지 않아도 아들로 보였다. 옆에 요즘 전형적인 아가씨 스타일인 날씬하고 예쁘고 세련된 여자는 예비 며느리감이라고 했다. 어서 앉히고 준비해둔 커피를 내놓았다. 젊은이 둘은 아메리카노를 선택했고 아저씨와 그의 부인과 남편은 카라멜 마키아토를 선택했다. 아저씨는 나보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며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예뻐졌다고 말하자 부인이 아무려면 그때가 더 예뻤겠지 무슨 소리냐고 퉁박을 주었다. 나는 그때도 예뻤는데
아저씨가 쳐다보지 않았다고 말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웃었다. 정우식과 나만 서로 눈을 맞추었다. 나처럼 서미자 언니를 생각했겠지. 그의 눈빛이 아련했고 촉촉해 보였다. 공이 잘해주나 보네. 뭐 돈을 많이 벌어주지 못해서 그렇지. 속 안 썩이면 잘해주는 거겠죠.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대답했다. 아저씨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어서 대답을 하긴 해야 했다. 뭐 그럭저럭 큰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되는 기라. 라운딩 시간에 맞추자면 일어나야겠다고 하자 남편은 옥수수 한 자루를 차에 얼른 실었다. 아들 결혼식이 언제냐고 내가 물어보자 올 가을이라며 그때 경주에 놀러 오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못 갈 거로 생각했다. 멀어져가는 승용차 꽁무니를 눈으로 쫓으면서 저 차에 서미자가 타 있었더라면 하고 상상하다가 이내 머리를 흔들었다. 가슴 한쪽에 구멍이 하나 있어도 괜찮을 듯 했다. 눈빛은 이 세상의 물을 다 담은 듯 촉촉했지만 여전히 차림새가 세련되었고 적당하게 살이 붙어 안정적으로 보여 저 삶도 나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미자와 살았다면 저런 삶이 펼쳐졌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 팔자 어디에도 저런 편안하고 럭셔리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나와 공 중에 누구의 팔자로 인해 공은 날마다 뜨거운 햇살과 싸우며 밭고랑을 헤매고 있는 걸까? 또 나는 누구의 팔자로 에어컨도 빵빵 틀지 못하고 살까?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서로를 갉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것보다는 가슴 한쪽에 커다란 구멍 하나 품고 사는 삶도 괜찮을 것 같았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없는 인생보다는 삶이 풍성할 듯 싶었다. 그리울 때 가끔 꺼내 그리워하다가 도로 구멍에 집어넣고는 얼마쯤은 잊고 지내다가 또 어떤 계기로 생각나면 구멍에서 꺼내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삶도 럭셔리 범주에 드는 삶인 듯 싶다. 오밤중에 달빛에 끌려 논두렁길을 걸어 공의 자취방을 먼저 찾아가지만 않았어도 내 삶은 다른 식으로 펼쳐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공을 만나 지금과 똑같은 삶에서 허덕이고 있을까?